소프트웨어 융합 특강 3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의 강의 일정 소개에서 이미 언급된 대로 오늘은 가트너의 2020년 10대 전략기술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가트너는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입니다. 가트너의 고객은 정부기관, IT 기업, 투자회사 등 매우 다양합니다.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기능들에 대해서 깊은 글로벌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및 고객 지원, 그리고 재정, 인적 자원, 정보기술, 법률과 규정, 그리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제품과 R&D, 그리고 세일즈, 그리고 전략, 그리고 공급과 판매 사슬, 이런 중요한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15,0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조직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500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73%의 기업이 이 가트너의 이 인사이트와 조언, 어드바이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개인들도 가트너의 자료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가까운 미래에 나는 어떠한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직업이 유망한가, 향후 5년 내에 혹은 10년 후에는 어떠한 연구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인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트너의 자료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www.gartner.com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트너의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 탑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라는 칼럼으로 매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운로드 이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두 가지의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료인데요, 대략 거의 한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아주 디테일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내용이 너무 많고 해서 아마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보다는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영어 원문 그대로 두고 우리 깔끔하게 해석되지는 않겠지만
원문을 같이 해석해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0대 전략 기술 동향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먼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서론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2020년 가트너의 탑 10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 트렌드 10대 전략 기술 동향은 이 다음 5년부터 10년에 걸쳐서 의미 있는 디스럽션, 파괴, 어떤 파괴와 opportunity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가져올 어떤 그런 트렌드 동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앞으로 향후 5년 혹은 10년 내에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디스럽션, 이 파괴, 여기서 이제 디스럽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disruptive technology 해서 파괴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존 업계의 질서 혹은 통념, 관례, 법, 제도 이런 것들을 허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이게 disruptive technology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어떤 피처폰 시장들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어떤 시장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택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산업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새롭게 어떤 질서를, 비즈니스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엄마 말을 어겨야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기존에 있던 그 질서 혹은 관례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아마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디스럽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비즈니스 질서를 파괴해야지 또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즘 타다가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죠. 결국은 기존의 택시 비즈니스의 질서와의 충돌에서 적절한 파괴의 방법을 찾지 못해서 결국 자초하고 만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중요한 트렌드, 탑 트렌드는 주로 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쉬, 그러니까 지능적인 디지털 메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어떤 그 통찰력을 갖는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어디서든 이게 딜리버 할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그런 어떤 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쉬라고 하는 것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그죠. 비록 그 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2020년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people centric smart spaces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한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eople centric smart space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것은 어떻게 기술이 사람들에게, 특히 여기서는 이제 뭐 커스터머 고객과 직원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공간 혹은 그 곳,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죠. 그래서 people centric smart space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술이 어떻게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트너의 그 뭐 저명한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면서 분석가인 데이비드 셜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는 이 사람과 그다음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기술 스택을 빌드하고, 그 다음에 그 가능한 응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기존의 것이 아니라, 조직은 비즈니스 컨텍스트 혹은 휴먼 컨텍스트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트렌드들은 혼자 이렇게 존재하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IT 리더들은 이 트렌드의 어떤 컨비네이션 조합이 가장 혁신적이고 또 이렇게 전략적인지를 이끌어내는 것인지를 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쉬라고 하는 개념에서 일단은 필요한 어떤 테크놀로지 스택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을 먼저 중심에 두고 그 people centric으로 이런 어떤 5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스페이스 상에서 또 이 얼마나 어떻게 그 공간을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바로 스마트 스페이스로 이 발전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2020년은 이런 전략적인 기술 트렌드를 이렇게 10가지를 뽑아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people centric 이게 이제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컨텍스트 상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초자동화.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자동화는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태스크를 이 자동화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머신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오거나이제이션인데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태스크, 근데 그 특정한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한때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고 혹은 또 행동하고, 사람이 결국 결정하거나 또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어떤 태스크를 이게 자동화하는 것을 우리가 오토메이션이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이 AI나 인공지능이나 혹은 머신러닝의 어떤 그 적절한 어떤 조합, 컨비네이션을 사용해서 그래서 모든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채고 또 이렇게 자동화하고 하는 그러한 그 상태를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한다. 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 초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AI와 머신러닝을 조합해 가지고 이 모든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찾고 또 자동화하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한다. 이죠.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툴들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그렇게 넘어서서 확장하고 그리고 이 오토메이션의 이 자동화의 어떤 그런 모든 단계들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자동화 오토메이션에 대한 소피스티케이션, 어떤 그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모든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디스커버, 감지하고, 애널라이즈, 분석하고, 디자인, 설계하고, 오토메이트, 자동화하고, 메저,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또 리어세스, 재평가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그래서 초자동화는 다음에 네 가지 키 임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shifting scope, 그래서 범위를 이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화의 어떤 범위가 이 individual discrete task,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이산적인 어떤 그 태스크에서 knowledge work으로 shift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적인 이산적인 어떤 작은 태스크에서 knowledge work으로 shift 시킨다, 이 범위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욱 동적인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경험을 줄 수 있고, 이 궁극적으로는 이 더 나은 비즈니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단위 태스크에 대해서 그냥 자동화하는 그런 어떤 작은 개념이 아니라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더욱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volving technology예요. 그래서 기술이 계속 진화돼요. 그래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화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스코프를 이 broad range of 비즈니스 스코프죠. 그래서 넓은 비즈니스 범위를 지원해야 하고 또 더 많은 머신러닝을 기계 이 학습 머신러닝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이 계속 진화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자동화는 처음 이렇게 딱 셋업해서 거기서 딱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를 해 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agility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민첩함, 뭐 날렵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니즈나 필요성이나 혹은 threat, 위협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진화해 가면서 조직은 더 민첩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포스를 인게이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인력을 이게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워크포스가 이게 fully engaged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더 어떤 중요하게는 완전히 fully integrated, 완전히 통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진정한 full value를 완전한 가치를 이게 얻을 수 있어야 돼, 캡처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할 때 있어서 그 단순한 그 작은 일에 대한 어떤 자동화를 한다는 말은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배제되지만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는 이 사람이 그 전체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에 같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people centric에 대한 개념에서 두 번째로 주어진 것은 멀티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래서 이 다중 경험. 요즘 멀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면 다중 경험이라고 하면 뭐 이 VR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그다음에 AR,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혹은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 뭐 이런 어떤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보다 풍부한 가상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멀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토픽에서 이때 시스템은 실제로 이제 그 가상 환경 혹은 뭐 정강 환경에서 이 참여자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해서 참여자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지 내가 거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느끼게 되겠어요. 프레젠스를. 이때 나오는 어떤 개념이 바로 여기 문구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멀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이 테크놀로지 리터레이트 people를 people 리터레이트 테크놀로지로 교체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테크놀로지 리터레이트 컴퓨터 리터러시 뭐 이런 것처럼 테크놀로지 리터레이트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사용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 뭐 이런 어떤 개념을 사람을 잘 아는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술이 사람을 이해하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컴퓨터를 쓴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얼마나 내가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능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기술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기술이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대체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멀티 익스피리언스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트렌드에서 컴퓨터의 트래디셔널 아이디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아이디어는 이 싱글 포인트 오브 인터랙션에서 한 점에서의 어떤 그러한 인터랙션에서 이 멀티 센서리 그리고 멀티 터치 포인트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멀티 센서리와 멀티 터치 포인트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주로 이제 뭐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혹은 어떤 어드밴스드 컴퓨터 센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멀티 익스피리언스는 많은 사람들의 감각으로 지금 이제 옮겨가고 있어서 리치요 보다 풍부하고 more immersive experience 더욱 몰입된 어떤 경험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멀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앰비언트 익스피리언스로 그렇게 이제 진화할 거다 이거죠. 발전해 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앰비언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면 이제 이 은은하게 비추는 그런 어떤 빛 그런 걸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여기서 이제 앰비언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은은하게 퍼지는 어떤 그런 어떤 경험. 그래서 내가 특정한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VR 기기를 쓰고 어떤 특정한 어떤 사이트에 가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그러한 가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는 그런 그 앰비언트 경험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바로 이렇게 그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 이런 것에 어떤 기술이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개별 독립적인 어떤 그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다른 경험에 이게 일함에 따라서 거기에만 이렇게 작업하게 따라서 생기는 어떤 그런 어떤 챌린지에 직면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앰비언트 익스피리언스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 독립적인 어떤 개발 크리에이터들은 그 특별한 어떤 익스피리언스에만 국한해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앰비언트 익스피리언스로 이렇게 확대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심리스한 익스피리언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매끄러운 경험, 끊김이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을
돼도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ambient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적절한 이 proprietary ecosystem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eople centric은 바로 democratization, 민주화 되겠습니다. 이게 democrat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좀 쉽고 혹은 로우 코스트, 아주 비용이 적거나 혹은 뭐 아예 비용이 없는 것, 로우 코스트의 어떤 액세스, 접근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어디에 접근을 제공해 주는가 하면 테크니컬 혹은 비즈니스 도메인 엑스퍼타이즈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도메인 전문성 혹은 비즈니스 도메인의 전문성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비용이 없이 혹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런 개념이 바로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네 가지 중요한 어떤 영역, 에어리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앱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와 애널리틱스,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식, knowledge에 대해서 이러한 그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는 시티즌 액세스라고 한다. 시티즌 액세스, 시민 접근 이렇게 해석은 좀 이상한데 시티즌 액세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시민 데이터 과학자 혹은 시티즌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이 시티즌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대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시티즌 액세스라고 하는 애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테크놀로지 트렌드는 이 사용자에게 이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액션을 취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엑스퍼타이즈, 전문성을 우리가 확장시켜주는 개념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리듀스 해준다, 시간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리소스 리프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이렇게 정대시켜 주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어떤 아주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데이터 과학자들과 파트너를 맺어야만 돼요. 이 AI enhanced 솔루션을 우리가 생성해내려면. 그런데 이제 이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이 개발자는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혹은 아주 이렇게 쉽게 이 컨피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디벨롭먼트 툴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AI 이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그런 어떤 개발 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내가 그냥 하면 되니까. 그게 바로 시티즌 액세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eople centric의 네 번째는 human augmentation. 이게 이제 인간 정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human augm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크놀로지와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사람의 인지, 그리고 인식, 그리고 어떤 그 피지컬 익스피리언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더 이렇게 고조시키는 것이 바로 휴먼 오그멘테이션이다. 그래서 휴먼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인간이 거의 한 for hundreds of years, 한 수백 년 동안 이 인간이 그들에다가 이 안경을 쓰거나 혹은 뭐 보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그멘티드 시켜왔다 이죠. 증강시켜왔다 이죠. 기능들을. 하지만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도입되면서 이게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차원을 에디드하고 있다 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비슷한 개념이 이런 아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이걸 이제 엑소스켈레톤 디바이스라고 해요. 이 글로브나 뭔가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끼움으로써 내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힘이 세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의 능력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이게 BYO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Bring Your Own Device예요. Bring Your Own Devices. 그래서 이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그런 본인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언제 어디 쓰든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어떤 현상, 혹은 그런 현상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전략, 그런 것들을 우리가 BYOD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 사용될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기업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업무를 보고 작업을 하고 나면 이 네트워크만 적절하게 감시하거나 이중화해가지고 기업 데이터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출입구에 이 USB나 혹은 다른 것들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BYOD가 되면 이 자신의 노트북 혹은 그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당연히 기업 데이터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고, 그러면 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고, 그 유출된 데이터는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놓여 있게 되겠죠.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 혹은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긴급한 호출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장치는 유지보수의 비용이 들고 또 그 새롭게 구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업무 중에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평상시에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을 서로 이렇게 호출에도 쓰고 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또 공유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병원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장비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면서도 개인 목적으로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쁜 예는 그 수술실에 간호사들이 수술실 내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부적절한 사진을 촬영하거나 또 이걸 또 친구들과 SNS를 통해서 공유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 꼭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어떤 스마트폰이나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모바일 장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혹시 내가 공부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빠르게 찾아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럼 결국 이제 수업에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가 하나의 어떤
BYOD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악용을 하면 그걸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수업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SNS에서 이렇게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받아보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악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렇게 BYOD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패드에다가 수업하면서 거기다 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교구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 BYO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연간 460시간의 생산량의 향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BYOD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이 여기서 이제 휴먼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면 BYOE로 확정할 수 있겠다. Bring your own enhancement.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휴먼 오그멘테이션의 어떤 그런 장치들을 착용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업무를 볼 수가 있겠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오그멘테이션도 이 물리적인 오그멘테이션과 코그니티브 오그멘테이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물리적인 것과 이 코그니티브 인지적인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전강을 할 수가 있겠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eople centric의 마지막은 transparency, 이게 이제 투명성, 그리고 traceability, 이게 이제 추적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고객은 이 점점 more aware and savvy about how organizations are using their data.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보를, 데이터를 이 조직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더 잘 알고 이게 정통해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조직은 이런 그 비즈니스 디시전을 도출하기 위해서 AI나 머신러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트러스트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그래서 신뢰가 깨진다, 신뢰 위기가 이게 대두되게 된다 이죠. 그래서 그 기업은 이 윤리적인 이유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이유, 이 둘 다에 대해서 이 explainable AI, 이게 설명 가능한 AI, 혹은 이제 투명한 데이터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에 관련 같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포용해야지만 되겠다. 그래야지 이 신뢰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신뢰에 대한 어떤 그 6가지 요소, 6 elemen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ethics, 윤리 혹은 뭐 도덕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관은 이 개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 혹은 알고리즘, 혹은 어떤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이 규제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벗어나 이렇게 넘어서서 이 강력한 strong moral principle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관심 있는 어떤 주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한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적절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이 신뢰에 대한 첫 번째 요소가 되겠어요. 이 윤리, 도덕, 어떤 그 조직의 윤리, 도덕. 두 번째는 이제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는 이제 진실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직은 이 어떤 바이어스, 이게 편견과 그 다음에 이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사용 그리고 어떤 그런 편견, 이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리듀스하거나 줄이거나 혹은 아예 이제 제거하거나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 proven 증빙된 어떤 그런 추적 기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절차 과정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다 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확인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테그리티 이 얼마나 이 데이터를 잘못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진실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픈니스예요. 이 개방성. 그래서 어떤 ethical principles 이게 윤리적인 원칙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이 이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접근 가능해야 된다 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폴리시가 바뀐다 그러면 그래서 적절한 어떤 그런 그 뭐 이렇게 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떤 동의를 얻었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개방성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accountability, 이 책임, 의무 뭐 이런 말인데 이 메커니즘이 이 테스팅하고 그다음에 보정하고 그다음에 auditability, 감사 가능성이 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대로 작동돼서 이 프라이버시나 혹은 ethical concern 관심사가 이게 또 발견되거나 혹은 또 이제 적절하게 언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regulatory 이 규제에 대한 어떤 requirements 규제 요구 사항에만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돈니 또 버더울서 새로운 어떤 이 미래 기술에부터 도출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인 컨선 문제나 혹은 프라이버시 컨선에까지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피턴스인데 권한인데 이 조직이 이 디자인 프린시플 설계 원칙이나 혹은 프로세스나 혹은 테스팅이나 혹은 트레이닝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이 구현함에 있어서 이 그래서 이 concerned constitutions 이게 이제 관련 있는 그런 그 어떤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이 조직이 이게 약속을 잘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게 느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요소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consistency라고 해서 이 정책과 이 프로세스가 어떤 일관성 있게 다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신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개인의 데이터들을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랜스페런시와 이 트레이서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people centric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5가지의 트렌드를 봤어요. 그 다음 이제 스마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5가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mpowered edge 해서 이게 empowered edge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율권을 가진 엣지인데 이 엣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지금 모든 그 컴퓨팅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사람이 여기서 이제 뭔가를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게 어딘가에 클라우드 서버가 있어가지고 클라우드 서버로 갔다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결과를 다시 이렇게 받아와서 나한테 이게 받는 거죠. 이런 어떤 그런 과정에서 뭐 네트워크 트래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이렇게 다룬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바로 가장 이 사람의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센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를 받는 가장 단말에 있는 이걸 우리가 엣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엣지에서 굳이 클라우드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컨셉의 컴퓨팅이 우리가 엣지 컴퓨팅. 근데 이 엣지 컴퓨팅도 되도록이면 이 엣지 자체가 자율권을 empowered 자율권을 갖도록 하자.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했던 게 people centric이면서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더 이 스마트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그런 스마트 공간이 되려면 바로 이 empowered edge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토폴로지인데 그래서 어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과 그 다음에 이제 콘텐트 컬렉션, 그 다음에 어떤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인포메이션의 어떤 소스에 더 가깝게 놓여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이 어떤 데이터의 트래픽이 로컬,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되도록 그래서 레이턴시를 이 지연을 줄이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컴퓨팅이 엣지 컴퓨팅이다. 방금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 이제 뭐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는 기술에서는 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empowered edg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어떤 디바이스들이 점점 더 이 스마트 스페이스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점점 이런 디바이스들이 더 증가되고 또 이렇게 어떤 조직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가에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empowered edge라고 하는 것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이 스마트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그죠? 앞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는 distributed cloud. 이게 이제 클라우드는 한쪽에 있는 서버인데 분산형 클라우드. distributed cloud요. 그래서 이 distributed clou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public cloud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에
outside 바깥에 있는 위치로 우리가 분산시켜 준다. 이런 개념이 distributed cloud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것이 바깥에 있더라도 이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여전히 컨트롤 돼야 되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에서는 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처나 어떤 그 딜리버리나 오퍼레이션이나 혹은 거버넌스나 혹은 업데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있죠. 분산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금까지는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가 디스트리뷰티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렇게 진화해 가는 것은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대를 도래하게 한다 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블렌드된 그래서 프로바이더로부터 익스터널 서비스와 그다음에 인터널 서비스 여기 또 개념이 running on premis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on premise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에 갖다 놓지 않고 자체 설비로 보유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을 다 합쳐서 on premise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체 서버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고 자체 서버에서 실행되는 그런 어떤 인터널 서비스 그리고 어떤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익스터널 서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스터널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융합된 블렌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이브리드. 근데 이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게도 이 코스트 에피션트 하면서 어떤 리즈너블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구현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이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죠. 그래서 어떤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보다 좀 더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분산된 환경에서 어떤 서비스들의 조각조각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풀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그래서 이제 어떤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기능적인 혹은 서비스적인 어떤 요소들을 분산시켜 가지고 각각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프로바이더들이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그냥 모으면 전체 어떤 풀 서비스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컨셉의 클라우드 새로운 어떤 개념의 클라우드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utonomous things예요. autonomous things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율사무. 이것도 역시 스마트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autonomous things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치인데 주로 AI를 사용해가지고 기존에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던 그런 어떤 기능들을 오토메이트 시키는 자동화 시키는 그런 피지컬 디바이스 다 오토노머스 띵스다. 예를 들면 자동차 그럼 오토노머스 비이클이 되겠죠. 오토노머스 드론, 오토노머스 로봇 뭐 하여튼 기존에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AI가 사용이 돼가지고 기능이 자동화되면 그건 다 오토노머스 띵스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작은 드론부터 autonomous ships 뭐 이런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땅이나 뭐 바다나 혹은 뭐 우리 하늘에서 이런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또 이렇게 autonomous things들이 구현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closed된 어떤 환경뿐만 아니라 오픈 스페이스로 또 이게 궁극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겠다, 그죠? 그리고 autonomous things라고 하는 것은 이게 semi autonomous device, 그러니까 조금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autonomous한 어떤 그런 것에서 fully autonomous car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autonomous things가 점점 이 증가됨에 따라서 어떤 혼자서 이게 오퍼레이트 되는 어떤 things들이 이제는 이제 collaborative intelligent things의 어떤 swarm, 그래서 이게 때로 몰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로봇도 하나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어떤 A group of 로봇이 서로 이렇게 coordinate assembly process, 이렇게 조립하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혼다의 safe swarm 이런 개념도 뭐 이게 이미 있어요. 이게 이제 혼다의 safe swarm이라고 하는 것은 vehicle to vehicle, 이게 V2V죠. 차량 간 통신의 어떤 vehicle to vehicle communication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자동차가 어떤 다른 자동차한테 어떤 특히 주위에 있는 다른 자동차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 앞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미리 줘가지고, 그래서 몇 마일 뒤쪽에 있는 차들이 미리 알아채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천천히 간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추가적인 어떤 사고도 막고 또 이제 트래픽도 경감시키는 거죠. 뭐 이런 어떤 개념이 바로 혼다의 세이프 스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autonomous things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발전될 것이고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게 스마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ractical 블록체인인데, practical 블록체인, 이게 실용적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은 이미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이게 distributed ledger, 이게 이제 분산된 원장인데, 그래서 이게 시간대별로 계속 이게 순서가 된 리스트 형태로 돼가지고 암호화된 어떤 설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rrevocable, 그래서 이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트랜잭션 레코드들이 있어서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그 레코드를 쉐어함으로써 어느 하나를 수정하면 다른 모든 걸 다 같이 수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형태의 어떤 개념, 이게 우리가 블록체인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려면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했어요. 우선 디스트리뷰션, 분산이 필요하고, 분산, 그죠? 아까 이 디스트리뷰티드 했어요. 디스트리뷰티드. 그 다음에 이제 immutability, 그래서 아까 이게 irrevocable이라고 했는데
immutability, 불변성. 이게 변경이 되면 안 된다, 오염이 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ecentralization. 이거는 이제 이게 모든 파티시펀트의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파티시펀트한테 쉐어되도록 한다. 이게 이제 탈중앙화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서버가 있거나 누가 이렇게 중심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탈중앙화된다. 이게 이제 decentralization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encryption, 이 암호화가 되어야 되겠죠. 아무나 이렇게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지 못하려면 암호화가 돼가지고 이 암호화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어떤 그 블록체인이 이 뒤에 달라붙어서 리스트를 만들므로써 이게 수정이 어렵도록. 그 다음에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인데, 이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 자산을 이게 전산화해서 컴퓨터화해서,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화 한다는 말은 언제든지 그걸 더 쪼개가지고 자산을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개념이 바로 토커나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5가지 개념이 완성이 돼야지 이 블록체인을 다 구현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 테크놀로지나 혹은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어떤 조직들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프랙티컬한, 실제로 실용성 있는 어떤 접근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 프랙티컬 어프로치가 뭐냐 하면 디스트리뷰션 없애자, 그 다음에 토커나이제이션 없애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5가지 중에서 디스트리뷰션 못하겠다, 토커나이제이션 없애자,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구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완벽한 블록체인은 아니고 블록체인 인스파이어드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좀 써먹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개념이겠어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레저 원장을 어떤 개인의 인디비주얼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파티시펀스의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장을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 네트워크에 리플리케이팅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권한이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권한이 있는 레코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이 바로 그래서 trusted private transaction,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의 confidentiality를 필요한 데이터 confidentiality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의 비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private transaction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개념들이 이제 지금 practical 블록체인, 그러니까 완전한 블록체인이 아니고 블록체인 인스파이어드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 블록체인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인데,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들이 앞으로 점점 필요해진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AI 시큐리티예요. 이게 인공지능 보안이죠, 보안. 그래서 이제 AI 솔루션이나 어떤 혹은 어떤 potential points of attack. 그래서 이게 결국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할수록 이 IoT 디바이스나 혹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이게 커넥트된 어떤 서비스 상에서 뭔가 이렇게 시큐리티 챌린지가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어떤 키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우리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AI powered system을 우리가 좀 프로텍팅 보호하자. 그래서 먼저 AI 트레이닝 데이터,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그 AI 시스템이 되려면 결국 그것을 트레이닝했던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안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큐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오픈돼서 알려지면, 그러면 쉽게 그 AI 파워드 시스템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게 된다 이거죠. 그럼 뭐가 어떤 데이터를 들어가면 얘가 오작동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큐리티 디펜스를 좀 더 인핸스 시키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이제 머신 러닝이나 혹은 뭐 AI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세스에서 어떤 패턴으로 얘가 주로 공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언커버한 어떤 어택들은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세스의 어떤 파트마다 어떤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하는 거죠. AI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침입자들에 의해서, 공격자들에 의해서 AI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불손되게, 아주 나쁘게 AI가 사용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어택들을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디펜딩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인공지능 보안이 앞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그 해당되는 지금 모든 기술들을 우리가 다 좀 이해가 돼야지 앞으로 이 트렌드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people centric 한 어떤 스마트 스페이스라고 할 때, 그 스마트 스페이스의 첫 번째는 자율권을 가진 엣지, empowered 엣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가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디스트리뷰트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오토노머스 띵스가 점점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요구될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혹은 확장성이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용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그런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에서 활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AI 시큐리티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트너가 2020년에는 이렇게 10가지의 어떤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가 뭐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리서치에서도 연구를 하고, 또 미리 준비도 하고, 또 그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또 투자도 하고, 이런 활발하게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